예, 공룡과 성경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룡에서 다루할 주제가 이제 공룡은 실제로 존재했었는가 하는 거고요. 사람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공룡과 사람은요, 같이 살았습니까? 예, 같은 그 기간에 창조되었고 같이 살았는데, 지금 이제 세속과학에서는 공룡은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었고 멸종됐다가 그 이후에 사람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과 공룡이 함께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 공룡이 나옵니까? 공룡이란 단어는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공룡이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논문 발표하는 걸 봤더니까 6,500만 년 전에 멸종이 됐다고 하는데 화석이 되지 않는 공룡의 살점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살점 안에 있는 혈관, 또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발표하고, 최근에 나온 거 제가 아주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심지어는 공룡의 그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까지, 그 염기 서열까지 다 밝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속과학자들도 굉장히 놀라하는 건 뭘까요? 아니, 어떻게 6,500만 년 전에 멸종이 됐는데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과학은 공룡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이 공룡의 이름 아십니까? 요 정도는 아셔야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트리는 셋을 뜻하죠. 케라톱스라는 건 이제 뿔을 얘기합니다. 뿔이 3개 달린 공룡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공룡은 뭐죠? 뭐 바람이 막 새시는데, 스테고사우루스죠.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에 이 골판이 있습니다. 자, 요 공룡은요, 티라노사우루스죠. 좋습니다. 공룡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화석 때문에 아이들이 놀라워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개의 공룡의 넓적다리인데 누구보다 더 커요? 사람보다 더 큽니다. 공룡의 다리뼈입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무릎 가지고 실제 골반은 요 위입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의 하지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발가락뼈 한 마디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입니다. 한 개가 뭐보다 큽니까? 손보다 훨씬 크죠. 이것을 위아래 23개씩 장착을 하고 이렇게 씹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거죠. 공룡의 그 알입니다. 우리 핸드볼 공만 한데 이거 하나만 삶아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럭비 공만한 공룡 알화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공룡의 그 위 속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걸 위석이라고 합니다. 위석, 돌석자를 썼습니다. 공룡의 한 80%가 초식 공룡입니다. 초식 공룡이다 보니까 풀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돌을 함께 삼키는 거예요. 자, 그럼 위는 뭐로 되어 있죠?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위석하고 위석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풀들을 이제 부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노사우루스라는 단어는 신조어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단어단 거죠. 그래서 데이노라는 말은 무시무시하다 하는 뜻이고, 사우루스는 뭐예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몸짓이 어때요? 아주 거대. 그렇게 해서 다이노사우루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최초로 그 보고하고 공룡의 화석을 보고한 사람이 이 멘텔의 부부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리아 멘텔이라고 아내인데, 남편이 그 의사입니다. 남편이 이제 왕진을 갔는데 따라갔는데 이제 진료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이제 이 아내분이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가 그때 이제 공룡의 이빨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로 이게 학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공룡 화석들이 발견이 됐는데, 리차드 오원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1841년에 최초로 이 공룡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41년 전까지는 무슨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공룡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룡을 예전에는 뭐라 했을까요? 이 단어가 생기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뭐 중국에서 아주 그 치료에 효용이 좋은 용가루라고 해서 판매를 했다는데, 그 용가루를 봤더니까 공룡의 뼈 화석, 그걸 갈아가지고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아동 그 박물관에 보면 용을 전시했죠. 그 몸이 거대한 뭐와 닮았습니까? 공룡과 굉장히 흡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12궁도가 있죠. 12띠. 자, 12띠를 나타내는 동물 중에서 실존하지 않는 동물이 어떤 게 있죠? 용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용도 뭐 했을 것이다? 실존했던 동물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룡의 뼈화석이 많이 발굴이 되면서 공룡의 많은 종류들이 소개가 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의 종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0개에서 100종류 정도가 된답니다. 가장 큰 공룡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100톤인데, 이 100톤이 어마어마한 거는 코끼리가 몇 톤이 되는 거예요? 5톤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도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의 몇 수십 배가 되니까 이 공룡이 어마어마한 거죠. 가장 작은 공룡을 뭐라 할까요? 이 컴프소그나투스라는데, 작은 공룡은 얼마만 하죠? 닭 몸집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개체수로 보게 되면 컴프소그나투스와 같은 작은 공룡이 더 개체수가 더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룡은 몇째 날에 창조됐죠? 몇째 날에요?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있는 어룡을 만들었겠죠? 자, 다섯째 날에 또 뭡니까? 하늘에 나는 것들을 창조했잖아요. 아마 익룡을 창조했을 겁니다. 자, 여섯째 날에 뭘 창조했습니까? 육지에 사는 그와 같은 공룡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공룡은 사람이 창조되는 그 주간에 여섯째 날에 함께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공룡이 뭐예요?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공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공룡은 종류대로 창조됐고 공룡은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공룡이 노아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지금도 이게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룡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7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을 하면서 모든 동물들의 암수를 어디에 태우도록 했습니까? 방주에 태우도록 한 목적이 뭐였죠? 그 씨를 온 지면에 뭐 하는 거예요? 남기는 것입니다. 유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한 쌍도 들어갔을까요? 공룡의 암수도 들어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공룡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공룡은 너무 거대한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도 새끼일 때는 우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태우는 거니까 굳이 큰 놈 태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공룡은 토끼처럼 이렇게 작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공룡은 뭐 컴퓨터나 로켓과 같은 신조어예요. 그래서 1841년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자, 근데 성경은 그 이전에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룡이라는 단어가 탄생했기 때문에 공룡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욥기 40장에 보게 되면 공룡으로 암시되는 동물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뭐라고 하죠? 하마. 이제 개역 성경에서 하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마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누굴 자랑하고 있죠? 이 동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음력하고 있습니다. 베헤못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창조했듯이 내가 누구도 창조했다. 베헤못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한 창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에 힘줄이 있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힘이 센 동물이다 하는 거죠. 자, 17절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 동물이 꼬리 치는 것은 뭐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백향목은 뭐 7m, 10m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대들보로 사용됐던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꼬리를 치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연락이 되어 있고, 그 뼈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녹간과 같고, 그 가리대, 갈비뼈는 뭐와 같아요? 새 철창 같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뭐다? 으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를 창조했듯이 내가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동물을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내가 널 창조했듯이 하마도 내가 창조했어. 참 격이 안 맞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돼야 할까요? 야, 내가 사자를 창조했어. 뭐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하마는 절대 아니다. 백향목이 보게 되면 뭐 이 정도 되는 아파트 한 5층, 6층 건물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자, 하마의 꼬리를 제가 봤더니까 새끼하마하고 어미하마까지 다 동원됐지만 백향목이 흔드는 것처럼 꼬리 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거대한 꼬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코끼리일까요? 하마일까요? 적어도 사이스모사우루스 정도는 돼야 이 말씀의 격이 맞습니다. 욥이 사이스모사우루스를 보았을까요?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헤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과 공룡이 함께 존재했다고 말씀하죠. 자, 근데 진화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죠. 공룡은 2억 년 전에 존재했다가 6,500만 년 전에 다 멸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500만 년 전에 인간이 출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보면 사람과 공룡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등학생 교과서에서도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니까 공룡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것을 조사하여 봅시다 이러면서 두 아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공룡과 인간이 만난 적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뭐라 하죠? 공룡은 백악기 말에 지구에서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점점점입니다. 뭐 할 수 없었다? 서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돼도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화론적 연대를 가르쳐 줍니다. 진화론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해지는 그런 전설이라든지 역사에서 기록이 된 거 보면 거대한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영웅인 길가메시도 이 나무와 갈대 사이에 사는 큰 동물인 용을 죽이고 목을 잘라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영웅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벌했죠. 그때 정벌하러 갈 때 아주 거대한 용이 이 굴에서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을 이렇게 이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 아시죠? 동방견문록을 썼습니다. 동방을 직접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11년 정도 이렇게 17년 정도 살았답니다. 그런데 동방견문록에 무슨 얘기를 쓰나 하면 중국의 황제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는 그 마차를 누가 끌었대요? 용들이 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르코 폴로가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이 용들이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존재인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고대 중국 책에 보게 되면 이제 의수를 설명하면서 용의 피부, 지방, 용의 침 또는 용의 뇌를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됐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용이 어떤 동물이란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실존했던 동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 용을 본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함께 살았던 증거를 보시면 미국에 이제 페룩시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가뭄이 심하게 들면서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강바닥을 잘 보시면 공룡의 발자국 보입니까? 근데 그 공룡의 발자국 사이에 뭐가 같이 찍혔어요? 사람의 발자국이 함께 찍힌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은 굉장히 몸짓이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용이 지나가면서 발자국, 그 돌에 발자국을 새겼다 뭐 이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자, 발자국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정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과 공룡이 함께 있었는데 뭐 진흙 같은 데 발자국이 찍혔겠죠? 그리고 화산 같은 게 터지면서 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화석이 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공룡이 함께 존재해야만 이와 같은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여기에도 보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공룡의 발자국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사람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습니다. 또 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발자국이 쭉 찍혀 있는 게 보이나요? 자, 이쪽으로는 뭐가 찍혀 있습니까? 공룡의 발자국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화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자료를 좀 뒤져봤더니까 남해군에 있는 가인리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공룡의 알 화석이 많이 발굴이 됐고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가인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에 보면 독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룡의 발자국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 발자국도 함께 찍혀 있어요?
사람 발자국 모양의 화석이 함께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결론 내리느냐? 연구 과제로 남아 학술적 가치가 높다. 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죠. 왜 못 내리고 있을까요? 진화론적인 연대로 보게 되면 공룡과 사람은 절대적으로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찍혔다는 것을, 이게 사람 발자국 화석은 맞는 것 같은데 성급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로 남아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 함께 찍힌 걸 보면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 하는 해석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보게 되면 벽 하나 예술품에 공룡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000년 전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그 인장입니다. 도장 겉에 새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놓아 보면 참 독특한 동물이 나오는데, 목이 굉장히 길고 꼬리가 긴 동물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아파토사우루스의 모양을 거기에다 새겨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도 보게 되면 목이 아주 긴 바다 어룡을 새겨 놓았고요. 호주의 그 쿠쿠야란지 원주민들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그 강에 엄청나게 거대한 공룡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짓과 비교가 안 되는 공룡을 그려놨는데, 보니까 플래시오사우루스와 매우 흡사한 공룡을 그려놨고, 지금 공룡의 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그런 이제 이런 거대한 공룡과 싸웠다는 것을 그 원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에 가시면 이제 그 하바수파이 인디언들이 벽화를 그렸는데, 자, 여기에 있는 벽화는 뭔지 알겠죠? 사람이죠. 자, 근데 이거는 뭡니까? 공룡인 에드먼트 사우루스를 거기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나사지 인디언들도 유타주의 그 암벽에다 그려놨는데, 여기엔 사람의 모양을 그려놨고, 요건 뭘 그렸습니까? 공룡 아파토사우루스를 그려놓았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만 그릴 수 있었을까요? 뭐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까?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룡을 새겨놓은 그와 같은 공룡의 벽화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 유적이 시엠네이시라고 하는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에 저 유창룡 선교사가 그쪽에 있어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유창룡 선교사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 앙코르와트에 공룡의 그 벽화가 있다는데 그걸 좀 보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거기에 그 아이들이 그 팔찌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혹시 다이노사우루스 그 벽화가 있는 데를 아느냐 하니까 그게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달러만 주면 자기가 그쪽에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달러를 지불하고 그 아이를 따라갔는데, 거기 가면 많은 사원들이 있는데 타프롬 사원이 있습니다. 그 타프롬 사원의 기둥에 보시면 다양한 동물들을 거기 새겨놨는데,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에 보니까 공룡을 새겨놓은 화석이 보입니다. 그 벽화가 보입니다. 자, 무슨 공룡을 새겨놨습니까? 등에 뭐가 있습니까? 골판이 있죠? 스테고사우루스를 그려 놓은 것입니다. 2001년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그 한 해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그때 9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올해의 그 미스테리 사건 10선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예. 어떻게 최근 문화에 스테고사우루스의 그 벽화가 그려질 수 있는가? 자, 뭐로 보면 미스테리죠? 진화론적으로 보면 미스테리입니다. 자,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인 거죠. 잉카 유적지에서 무덤에 많은 돌들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들에 뭐가 많이 새겨져 있는데,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트리케라톱스가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하고 지금 공룡이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걸 타고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예, 뭘 보면 알 수 있죠? 예, 요게 안장이 새겨져 있는 거 보면 이것이 사람이 공룡을 길들여서 사용했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그림도 많이 새겨져 있는데, 알로사우루스하고 사람이 싸우는 장면, 그 다음에 디플로도코스하고 싸우는 사람의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과학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그런 화석들이 발견이 됐는데, 공룡의 피부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둥근 원에 약간 뿔처럼 모양이 달린 게 보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그 공룡의 피부 화석으로 발견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돌에 새겨진 그림을 보시죠? 정확하게 그걸 새겨놓고 있는 게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와 같은 유물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세부적인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하지 않으면 그릴 수 없는요, 보지 않았다면 그릴 수 없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새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자기에도 이와 같은 걸 새겨놓고 있고요, 카펫에도 이런 공룡들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명을 보게 되면 멕시코의 그 아캄바로 문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2000년 전 문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아캄바로 유적지들을 이렇게 발굴하면서 산 밑에 점토로 된 엄청나게 많은 조각상들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조각상들 중에 많은 조각상들이 공룡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조각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조각상들이 발굴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 트리케라톱스든지, 요건 뭡니까? 오리주둥이 공룡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최근에 많은 공룡의 뼈 화석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 형태를 복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원한 것과 매우 유사한 조각상들이 발굴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게 브론토사우루스를 그려놨는데, 이건 뭡니까? 브론토사우루스의 조각상입니다. 매우 형태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구아노돈에 대한 그 그림들을 쭉 이제 변천을 보면요, 이구아노돈의 그 이빨 화석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코뼈라고 생각해서 코에다가 그려놓고 이런 형태를 가졌을 거다 하는 상상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구아노돈의 그 꼬리뼈 화석이 더 많이 발견되면서 꼬리가 길다 하는 것을 알고서 이런 상상도를 그렸습니다. 근데 더 많은 화석이 발견이 되면서 머리뼈와 등뼈와 꼬리뼈가 거의 일직선에 가깝다 하는 것을 알고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조각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우 유사한 형태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증거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몬테리어만에 놀라운 그 동물의 그 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체가 보면 목의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6미터가 되는 플래시오사우루스의
화석이 되지 않는 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논쟁이 됐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6,500만 년 동안 얘가 썩지 아니하고 사체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 과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아마 빙하 속에서 보존이 됐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빙하일지라도 얼마 기간을 버틸 수는 없다는 겁니까? 6,500만 년을 버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과학자들은 아마도 깊은 심해 같은 데서 아주 소수의 그 어룡들이, 개체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뭡니까? 호수에서 이제 플래시오사우루스 같은 것들을 발견했다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버몬트주나 뉴욕주 사이에 굉장히 깊은 챔프레인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룡들이 발견이 된다는 그와 같은 동영상 자료들이 뭐 9시 뉴스 같은 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화석이 되지 않는 공룡뼈가, 공룡뼈에서 살점이나 적혈구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혈관들을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고, 그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를 사진으로 다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5년에 논문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화석이 되지 않는 실제 살점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뼈 속에서 뼈에 있는 골수세포까지 적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선한 형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문에서 보게 되면 티라노사우루스의 그 사체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잡아당기면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아주 탄력성이 좋은, 그대로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고 있고요. 이 메리 슈바이처라고 하는 교수가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그 살점이 된 사체를 발견했는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혈액 시료가 있어서, 쉽게 가면 몸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비커 같은 데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도 어떻게 된답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룡뼈에 남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혈관도 남아있고, 혈관 속에 있는 뭐까지 찍을 수 있었다고요? 적혈구까지도 상세하게 찍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발굴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뼈에서 뚜렷하게 무슨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요? 시체 냄새가 나고 있었다.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에 지금 발표된 논문에 보니까 뭐까지 지금 밝혀냈냐면, 멸종된 공룡의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의 뭘까지 확인했다고요? 아미노산의 그 배열까지도 다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연대를 얘기합니다. 몇 년 됐대요? 6,800만 년 된 티라노사우루스.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논문을 읽어도 왜 6,800만 년이 됐는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논문에서 제일 거절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결론은 내렸는데 뭐는 제시하지 않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다 리젝이 됩니다. 그 논문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된 논문인지 6,800만 년 된 공룡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이 연대를 제시했을까요? 여기 보면 제2저자가 아까 그 슈바이처 교수예요. 자, 슈바이처 교수는 그 사체를 발견했을 때 무슨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다고요? 시체 썩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잘 보존된 혈관을 볼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적혈구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최근에 존재했던 사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인터뷰상에서. 그런데 왜 6,800만 년이라고 제시했을까요? 이 연대를 제시하지 않으면 논문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진화론적 연대를 하나의 과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적 연대로 그 안에다가 기록하지 아니하면 세속과학에서는 그걸 논문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볼 때는 매우 최근 거라고 여기면서도 이 논문을 출간하기 위해서 진화론적 연대를 그냥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망하였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공룡은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예. 자, 이 아이들이 읽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거짓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구에 아직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무렵에 누가 주름을 잡았어요? 예, 공룡들이 주름을 잡았다고 진화론적 연대를 가르칩니다. 예, 우리 이제 순진한 부모님들이 자식의 그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해 주기 위해서, 과학자로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을 사줍니다. 근데 그 다양한 책에서 무엇을 가르치죠?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을 사실로 믿을 수 없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들을 자녀들한테 줄 때는 미리 뭐 해야 돼요? 이것의 잘못된 부분을 이해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 말씀을 의심케 하는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도 보면 산 공룡을 아무도 본 일이 없다 하는데 증거들은 뭘 얘기하고 있죠? 본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많은 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공룡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공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최초의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에 대한 죗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심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이 죄인에 대한 죗값을 예수님께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지금 공룡과 성경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질문지가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지는요, 지적 설계는,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을 동물과 DNA의 설계적 증거를 소개했습니다. 지적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이 생물의 구조가 복잡하고 기능할 목적으로 모든 부품들이, 모든 구조들이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설계된 작품이기 때문에, 설계된 작품은 누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지성적인 존재, 이것을 설계하신 지성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명할 수 없다. 유일한 설명은 바로 이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지적 설계는 인정하는데, 이제 의문은 이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창조된 게 아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 주어야 할까요? 자, 이 질문 이해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젊은 지구의 연대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론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류는 오래된 지구 연대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지구 창조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런 오래된 지구 연대가 맞다고 하는 그와 같은 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지구의 연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모든 생물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죠? 6일을 거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옵니다. 최초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그들이 언제 출생했고 얼마 기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언제 출생했는지 정확하게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무슨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셈입니다. 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칼데아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도시가 우르입니다. 거기에 수도였는데요. 굉장히 번창한 그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 옛날에 4,000년 전 문화인데 거기에 발견되는 유물들을 보게 되면 5층짜리 아파트 진흙으로 이겨서 그것을 구워서 아파트가 나오고 하수도관이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3-4명이 손을 잡아야만 하는 하수도관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흙에다가 지도를 그려서 그 토기를 구워가지고 쓰는 지도를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강개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찬란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루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BC 2000년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쭉 따져보게 되면 연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적어도 10,000년 이내에 연대가 된다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언제부터, 원래는 이제 성경학자들을 쭉 보게 되면 짧은 연대를 전부 지지했습니다. 이 모든 생물을 창조한 기간을 6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맥 속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년 이내로 모두 다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언제부터 오래된 지구에 대한 주장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진화론이 등장할 때,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에 오래된 지구 연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 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진화론을 뭘로 받아들인 겁니까?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진화론이 소개되자마자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화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랜 연대가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서 성경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서 결국은 창조 6일이 아니라 그때 하루하루가 문자적 24시간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루하루는 진화론적으로 볼 때 수백만 년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과 뭐에 대한 타협을 시도했죠? 과학과 성경을 타협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교리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몇째 날에 창조했습니까? 넷째 날이 창조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식물은 몇째 날 창조했죠? 셋째 날입니다. 자, 그러면 24시간의 문자적 날짜라면 전혀 문제가 없죠. 식물을 창조하고 바로 뭘 창조했습니까? 태양을 창조했기 때문에 식물이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래된 지구연대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식물을 창조한 이후에 수백만 년 뒤에 뭘 창조했습니까? 태양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신화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좌에서 6일 창조주간 6일에 대한 타협 이론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지구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문맥 가운데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짧은 연대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빅뱅 이론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데요. 왜냐하니까 빅뱅 이론은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진화론입니다. 전체 5시간이. 그래서 우주 진화를 얘기하려면 빅뱅 이론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주 진화,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류 진화를 이제 그 두 번째 강좌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성경의 그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변증가라고 합니다. 변증가들 중에서 쉽게 변증하기 위해서, 쉽게 가면 논란이 되는 것은 좀 터치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쉽게 변증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을 어떤 면에서 수용을 안 하면, 자, 빅뱅 이론이 뭐죠?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백억 년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열로 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폭발이 일어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질서정연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생물이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자, 빅뱅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뭐가 있었다? 시작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성경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성경에서도
시작점이 있듯이,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 있었듯이 바로 빅뱅 이론도 최초의 시작점을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론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시작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빅뱅 이론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과학책이라든지 이제 그 세속과학자들이 일반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주의 생성 원리를 얘기할 때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빅뱅 이론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수용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과학책에서 뭐예요? 뭔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학생들에게는 단순화해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보여주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서도 단순하게 설명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과학계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뉴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과학 잡지입니다. 거기에 2004년에 과학자 229명이 공개 서한을 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낸 내용이 뭐냐면 빅뱅 이론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서명한 사람이 지금 현재 544명의 과학자인데 여기에 보면 성명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빅뱅 이론은 우리가 전혀 관측한 적이 없는 것들, 뭐 급팽창이라든지 암흑물질이라든지 암흑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빅뱅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관찰된 적이 없고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설로 존재하는 겁니다. 가상적인 존재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가상 물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자들의 관측과 빅뱅 이론의 예상은 치명적인 모순이 생긴다. 빅뱅 이론처럼 이론과 관찰 사이에 간격을 채우기 위해 계속 새로운 가상의 물질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다른 물리학에서 없다. 뭐예요? 빅뱅 이론 가설 만들었죠? 그리고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꾸만 이제 증명의 자료를 내는데 내면 낼수록 더 많은 과학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빅뱅 이론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심을 품게 한다 하면서 과학자 집단에게 뉴 사이언티스트 그 저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한을 낸 겁니다. 빅뱅 이론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내봐라.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이름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이제 다음 강좌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다들 좀 머리를 쥐어뜯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포 안에 보면 많은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기관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화학 공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화학 공장. 그래서 자동차 안에 뭐 부품이 있으면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듯이 이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구체적으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학에 가면 의료 관련된 그 전공을 하시게 되면 세포학, 한 개 세포에 대해서 한 400쪽 내지 500쪽 분량의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요,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ATP 아시죠? ATP가 뭡니까? 생물 에너지죠. 자, 예를 들면 근육이 수축하려면 뭘 사용하면서 수축할까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TP라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발전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ATP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근육이 수축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기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의 질문은 우주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빅뱅 이론의 근거한 거짓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대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주는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로 뭘 제시하죠? 우리 고등학생들 시험에 족본데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색 편의. 그래서 이 관측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빛이 적색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관찰해 보니까 점점 더 무슨 색 쪽으로 가깝대요? 적색 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색 편의 현상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학 교과서에서는 적색 편의 현상을 그냥 사실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이 적색 편의 현상도 굉장히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은하계인데 은하계가 쌍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다른 위치에 있습니까? 붙어 있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은 색을 띄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색을 띱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다른 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멀어져 있는 것이 청색 편의를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색 편의 현상 자체도 지금 과학자들에게는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계속 그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구절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펼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펼치셨다. 이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우주가 계속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우주가 팽창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비유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님 잘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설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위대한 설계. 그것이 이제 뭐 불과 몇 년 안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고, 지금도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 칸에 꽂혀 있습니다. 위대한 설계. 근데 딱 그걸 보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위대한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아닙니다.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빅뱅 이론으로,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끄집어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끄집어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론과 법칙으로 오늘날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논리가 과연 바른 논리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김정만 형제가 자동차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베스트 드라이버인 아내가 운전을 해서 제가 편안하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자동차의 구조를 잘 모릅니다만 제가 열심히 책들을 참조해서 자동차를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법칙으로 작동이 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자동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설계해서 만든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존재하게 됐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 자체는 뭘 얘기하고 있죠? 설계자가 존재해서 이와 같은 법칙과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구나. 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법칙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물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창조주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자동차를 설계해서 만든 헨리 포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어리석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 강좌는 제가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 강좌에서는 진화론의 실체와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회자분.